예, 종전까지는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 성립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계약의 모습을 보면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존재한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교차 청약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차 청약이 뭘까? 자, 먼저 청약이 뭐죠? 쉽게 얘기를 해서 계약 체계를 제한하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있어요. 땅이 있어요. 그럼 제한을 한다는 얘기는 특정된 상대방이 아니면 특정 상대방에게 내 땅을 얼마에 팔겠다. 그게 청약이에요. 그리고 상대방이 거기서 오케이 하면 그게 승낙이에요. 근데 이건 뭐냐면 제가 딱 의사표시를 자 여러분한테 특정된 상대방한테 얘기했어요. 누구누구야 내 땅 이거 얼마에 팔겠다 팔 의사가 있으니 너 살래? 근데 그와 동시에 여러분이 누구누구야 네가 갖고 있는 땅 내가 얼마에 살게. 그런데 공교롭게도 가격이 같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동시에 저한테 제안을 했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안한 겁니다. 그리고 그 청약의 내용이 같다는 겁니다. 목적물이 같고 그 다음에 가격이 같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교차 청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비록 청약과 승낙으로 구별할 수는 없죠. 왜냐면 저도 제안을 했고 여러분도 제안을 한 거잖아요. 청약에는 제안이에요. 승낙은 그 제안에 오케이란 거예요. 근데 지금 오케이란 게 아니라 서로 간에 동시에 제안을 한 거예요. 공교롭게도. 그런데 그 청약의 내용이 같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별도로 승낙이라는 의사표시 기다려서 계약이 성립할까? 실익이 없다는 겁니다. 별도의 각자가 제안에 대해서 승낙에는 오케이를 하지 않다 할수록 청약의 내용이 사실상 청약과 승낙이 합치된 것과 같은 동일한 효과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승낙이 없다 하더라도 교차 청약만으로도 계약을 성립된 것으로 보더라도 합리적합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당사자 간에 동일한 이게 포인트예요. 교차 청약이라면 동일한 내용이에요. 좀 핵심은 매매 계약이라면 매매 목적을 갖고 가격이 같다는 겁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상호 교차, 동시에 교차된 크로스된 거예요. 그러한 경우에는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어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합니다. 별도로 여러분이 저한테 하는 것에 제가 승낙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저한테 승낙을 기다려서 할 필요 없이 양청약이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이런 경우도 드뭅니다. 철저하게 시험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이 경우에는 발송한 때가 아닙니다. 격지자 간의 계약과 구분해서 잘 기억을 해주십시오. 어떤 경우인지를 상상하시고 당연히 교차 청약이다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도달해야 하잖아요. 청약이기 때문에 일단 출발점은 근데 그게 서로 동일한 내용이었고 상호 크로스가 됐다는 겁니다. 교차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다음 이제 약관. 약관은 사실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가 32회 때 한번 기출됐어요. 몇 년 전에. 그런데 이 약관편 자체는 사실 중요해요. 약관 그 자체로. 근데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사실 중요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32회 기출 내용만 좀 기본적으로 아시는 것으로서 약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약관이 뭘까? 약관도 기본적으로는 계약이에요. 계약인데 계약의 중에 일부를 어떠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약관을 보여요. 그 특징이 뭐냐면 계약 중에 일방 당사자가 미리 마련했다. 특징. 계약이 있는데 그 계약서의 초안을 일반 당사자 합의해서 작성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미리 마련한 겁니다. 그리고 정형적인 계약이다. 표현이 정형적인 겁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계약 당사자와 당사자 사이의 협의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입니다. 협의를 한다는 얘기는 당사자별로 그 계약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모든 계약의 내용은 다 동일하지 않지 않습니까? 계약의 당사자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계약 내용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정형적인 얘기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미 규격화되어 있습니다.
이 정형적인 말하는 표현 자체가 뭐냐면 사실상 내용이 정해지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서 바뀔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그러한 특징이 뭐다? 갖춘 것이 약관이라는 겁니다. 현실에서 어떤 경우냐? 여러분들이 대중교통, 예컨대 고속버스나 철도를 이용하게 되면 지금은 다 이제 그 이티켓을 받기 때문에 보겠지만 다 약관이 있어요. 예전에 과거에 보면 티켓을 딱 보시면 뒷면에 약관으로서 운송 약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써 있습니다. 하나의 계약이에요. 여러분들 기차를 타거나 아니면 버스 타는 건 하나의 계약이에요. 그런데 요즘 탈 때 계약에 대해서 어떻게 협의를 통해서 계약 내용을 정합니까? 내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가는데 계약 내용 요금을 얼마를 정하고 뭐 협의를 통해서 정합니까?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정형적인 계약 내용이다. 그게 약관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계약의 원칙대로 협상을 통해서 한다게 된다면 많은 대중이 이용하는 그 운송수단에 대해서 건건히 한다게 되면 효율성이 떨어지겠죠. 매 건마다 그 표창구에서 그렇게 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이게 정형적인 것 때문에 이 스마트폰 통해서 이 티켓이 발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그렇게 안 된다면 일일이 계약의 조건을 하겠죠. 또 보험 약관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긴급성, 어떤 효율성 측면에서 마련된 겁니다. 약관의 개념은. 그런데 약관을 마련한 사람 누구죠? 일반 당사자가 있는데 소비자가 마련하는가요? 대부분 사업자가 하겠죠. 운송 사업자, 철도 사업자들, 아니면 보험인 보험회사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계약 내용을 마련한 게 아니라 사업자가 마련하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반영될 가능성이 100%겠죠. 그런데 이게 정형적이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서 수정할 수가 없어요. 예컨대 여러분들이 PC를 통해라 아니면 스마트폰 통해서 어에 가입할 때 항상 약관에 동의하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 이제 주목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약관에 동의합니까 물어봐요. 그럼 부동의 누르잖아요. 그럼 더 이상 계약 절차 진행이 안 돼요. 협상의 여지가 없어요. 네가 이걸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그 문제만 있지 말이 계약인데 계약이라는 그게 아니잖아요. 계약 내용도 수정하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약관의 경우는 현실에서 불가능해요. 그렇다 보니 사업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가능한 계약. 그래서 계약이 내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협상력도 없는데 그 약관에서 동의하면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 어떤 사고나 아니면 부재 문제 봤을 때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부당하게. 근데 소비자는 그것을 시정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계약이라면 협상 능력인데 너 이거 할 거면 말어. 너 동의하지 않으면 하지 마.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자의 불합리한 약관을 규율하기 위해서 약관 규제잖아요. 규제를 한다는 얘기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을 만든 겁니다. 그 내용을 묻는 게 기본적인 출발점이에요. 그럼 당연히 그런 입법 취지에 비춰봤을 때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그 다음에 소비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해석이 이루어질 겁니다. 결국은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이 정해진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읽어보면 됩니다. 자, 보통 거래 약관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약관의 목적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출발점은 사업자가 자기한테만 유리한 것만 하기 때문에 소비자를 보호하는 거죠. 따라서 신의칙에 따라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보통 거래 약관 내역은 계약 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 주관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렇지 않죠. 정형화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버스나 보험이나 약간 생각하십시오. 너의 개인적인 특별한 사정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인 모습에 이게 통상의 의사나 고려하는 게 그게 통상의 매매 계약이잖아요. 계약 체결자, 당사자 사이의 상황을 반영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것들을 반영하는 거지만 약관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형적인 계약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해 주십시오. 어디에 뭘 가입할 때 동의하냐 부동의냐 그 얘기만 있지 이 내용을 협의를 통해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달리 표현하면 평균적인 고객 기준에서 통일적으로 해석한다. 너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해서 해석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약간의 특징입니다.
자, 이게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겠죠. 수험생 입장에서는 약관의 내용이 명백하지 못할 때는 약관 작성자에게 불리하겠다. 왜냐하면 약관 작성자 대부분 사업자이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원칙이기 때문에 사업자 네가 작성자이기 때문에 불리하게 해석합니다. 그럼 누구를 위한 거다? 이거는 소비자를 위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약관 작성자 대부분은 사업자이기 때문에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고객. 그래서 고객이라는 표현을 쓰면 소비자입니다. 유리하게 해석돼야 한다. 고객에게. 그러면 약관 규정을 보면 고객이라는 표현입니다. 그게 소비자입니다. 부당하게 가중한 지연 손해금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고객의 잘못으로 사업자가 손해보게 되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통상보다 부당하게 사업자에게 너무 유리하게 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는 건 맞는데 평균적으로 이만큼인데 그 이상을 책임을 져야 하게 되면 부당하고 가중하기 때문에 약정은 설사 그런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효력을 부인하는 겁니다.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강행규정 배웠죠. 강행규정은 당사자가 의사에 이렇게 하더라도 강행규정에 반하게 되면 효력이 없다. 그와 같은 개념입니다. 당사자 의사가 그렇다 하더라도 약관 규정, 약관에 해당되고 그리고 요 경우에 해당하게 되면 효력이 없다. 따라서 사업자는 이 조항은 효력이 없는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고객에게 손해배상을 추궁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공정을 이룬 것으로 추정된다. 불공정한 약관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게 왜 이 법이 만들어졌는지 생각하게 되면 당연한 조항입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출제 지문은 가장 핵심적인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딱 여기까지만 수험생 입장은 여기까지만 알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개념이에요. 일방 당사자가 미리 말한 정형적인 계약 내용이다. 이 개념을 아냐가 중요합니다. 약간은. 자, 다음. 자, 넘어가서 이제 계약의 효력입니다. 계약의 효력이란 결국은 법률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럼 법률 관계에서 매매 계약이라면 재산권을 주고받는 이전 의무가 발생하는 거고 매매 대금이 주고받는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대부분은 뭐다? 쌍무 계약입니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매매 계약과 그 다음에 교환 계약이 시험이 잘 나옵니다. 계약의 전형적인 계약은 1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시험에 들어가는 분에서 가장 잘 나온 것은 매매 계약과 그 다음에 뭐였죠? 교환 계약 그리고 임대차 계약이에요. 근데 그 특징이 뭐다? 쌍무 계약이다. 그럼 이 쌍무 계약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담보권에 저당권에 있으면 그 특징이 있었죠. 부종성. 담보물권 특징이 뭐다? 부종성, 수방성, 불가분성, 물상대위성이 있는데 어느 경우 물상대위성이 인정되지 않죠. 그런 특징이 있는 것처럼 쌍무계약도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특징은 어디서부터 포인트를 준 거냐면 자, 먼저 계약의 효력이란 계약에 의해서 발생된 법률 효과다. 쌍무계약의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에서는 동시에 항변권과 이혼 부담이 있다. 이게 계약의 효력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수험생 입장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동시에 항변권과 이혼 부담을 공부할 건데 그 앞서서 오리엔테이션으로 공부하는 게 뭐냐면 이것입니다. 자, 쌍무계약 개념의 특징이 뭐였죠? 쌍무계약이 있으면 매매계약을 하게 되면 매도인과 매수인 당사자가 있고 매도인의 의사표시와 매수인의 의사표시 존재하고 그 의사표시가 합치되면 계약이 성립이 되고 그 계약이 성립 그 효력으로서 이제 채무 관점이죠. 채무가 있죠. 매수인도. 구체적으로 이 채무는 뭐다? 재산권 이전 의무. 재산권 이전 의무인데 결국은 소유권 이전 의무죠. 여기는 매매 대금 지급 의무가 있죠. 이 채무와 채무도 그런데 서로 대가적 의존적 관계다. 즉 얘기는 매수인은 이 재산권을 넘겨받기 때문에 돈을 주는 거고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겁니다. 그게 의존적 대가적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계약의 특성을 보게 되면 이 대가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 계약이 성립되고 자, 계약이 성립되면 효력이 발생했고 그리고 계약의 성립에 따라서 발생한 채권 채무 관계는 특징이 채권이잖아요.
채권 채무의 특징은 채권 특징이 뭐죠? 급부 이행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게 물권의 차이점이잖아요. 물권은 급부 이행의 문제가 없지만 채권 채무 경우는 급부 이행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계약이 성립돼서 채권 채무가 발생되고 그리고 각자 채무를 이행하는 문제가 있고 그게 성립상의 견련성과 이행상의 견련성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자, 성립은 어떤 측면이냐면 자, 이게 채무에서 이게 의사표시잖아요. 각자 의사표시가 있고 의사표시가 합치돼야만이 이 채무가 발생하는데 첫 번째 매도인 같은 경우는 목적물을 재산권 이전할 문인데 계약 성립 당시에 무슨 일이 발생했다? 목적물이 멸실된 상태예요. 화재 등의 이유로. 그럼 뭐라고 했죠?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이라고 하죠. 애시당초 매매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목적 달성에 불가능하죠. 그 경우 어떻게 했다? 이미 배웠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매도인의 채무 대상인 목적물이 화재 등의 이유로 멸실된 경우에는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이라 하고 이 경우에는 계약은 불성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분석하게 되면 이 사람의 채무 의사표시 자체가 만약에 목적물이 계약 당시 때부터 화재 등을 멸실하게 되면 의사표시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의 채무는 성립하지 않고 따라서 결련관계 이 사람의 채무는 이 사람의 채무를 기대하기 때문에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대가적 관계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채무도 성립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계약은 불성립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좀 분설하게 되면 개념은 이 사람 의사표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원시적 계약 성립 당시 때부터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이기 때문에 채무는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람 채무가 성립하지 않으면 대가관계에 있는 이 채무 또한 마찬가지로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양 매도인과 매수인 채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은 불성립이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또 하나 각자가 의사표시잖아요. 그럼 매도인의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어서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게 되면 이 사람의 의사가 되면 마찬가지로 이 사람의 효력이 없는 거잖아요. 의사표시도 효력이 없게 되는 거고 의사표시의 양쪽에 효력이 없기 때문에 각자 의사표시에 효력이 없다는 얘기는 각자 의사표시가 없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되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 계약이 성립하면 각자 의사표시가 존재하고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하자가 있으면 이 사람 표시는 취소 부위에 효력이 없는 거고 대가관계에 있는 이 의사표시 또한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효력이 없는 걸 보는 거예요. 그게 성립상의 견련성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썼죠. 시험은 나오지 않아요. 그냥 개념상 이 대가적 관계에서 이런 개념이 도출되는 과정을 하나씩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중요한 게 이행상의 견련성이에요. 자, 채권 성립됐어요. 매도인의 의사표시와 매수인의 의사표시가 존재하고 하자가 없고 합치가 더 성립되면 이제 효력이 발생해요. 효력이 발생된 경우는 각자가 채무를 이행해야죠. 그럼 채무를 이행할 때 이런 문제죠. 설명에 계속 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매도인이 매수인이 뭘 얘기할 수 있죠? 돈 줘. 반대로 매수인은요? 소유권 넘겨줘. 자, 제가 매도인이고 여러분이 매수인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를 합니다. 돈 줘. 계약 성립됐으니까. 그럼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야, 넌 네 것도 안 했잖아. 왜 나부터 먼저 하라고 해? 같이 해. 그렇게 하는 게 형평이 맞잖아. 그 얘기를 하죠. 그게 동시에 항변권이란 거예요. 만약 이런 항변권이 인정되지만 무슨 일이겠죠? 먼저 이행을 했는데 상대방이 나 몰라고 도망가 그러면 손해잖아요. 그렇기 때문이죠. 야, 왜 나부터 먼저 하라고 해? 너부터 해. 그러면 서로 이렇게 옥신각신 하잖아요.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게 공평의 관점에서 인정된 게 동시 항변권. 출발점은 결련성. 그 얘기 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설득하잖아요. 왜 네 건 안 하고 나 건 해? 나 먼저 하라고 해? 그 얘기는 서로가 대가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돈을 주면 너 소유권을 넘겨받기 때문에 받아야만 주는 거 아니야. 반대로 소유권을 넘겨줬으면 대금 줄게. 그 얘기도 가능한 거예요. 그런 대가적 관계. 그게 동시 항변권이다. 그래서 항변권은 이제 법률적이나 강학 이렇게 표현하죠. 일방의 채무가 이행될 때까지는 네가 이행할 때까지는 나 이거 거절 안 할 거야. 이게 바로 이제 거절 권능입니다.
동시항변권 결국은 이행을 거절하는 권능이에요. 너 할 때까지 나도 내 거 안 줄 거야. 돈 안 줄 거야. 네가 소유권 넘겨줄 때까지 나는 매매대금 안 줄 거야. 그에게 이행 거절 권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적법하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적법하다. 그리고 그 개념하에 이행 지체를 저지한다. 이행 지체를 저지한다. 함께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나중에 되면 배웁니다. 적법하고 하다. 당사자 일방 채무가 이행될 때까지는 상대방의 채무도 이행되지 않아도 무방하다. 이 얘기는 이행을 거절할 권능이 있고 설사 매매대금 변제기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행기를 도랬다 하더라도 적법하며 이행지체에 저주다. 이행지체에 해당되면 계약 해제권이 발생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근데 그러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행상의 결련성 문제입니다. 하나는 존속성의 결련성 문제. 무슨 얘기냐? 계약이 성립이 됐고 계약이 성립이 되면 성립이 됐어요. 그러면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하고 이행의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행이 돼야 목적을 달성해요. 계약의 목적 달성. 목적 달성. 이게 쉽게 얘기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 그 다음 매매대금 지급이 되겠죠. 이게 목적 달성이에요. 그런데 성립과 이 목적 달성 사이에 뭐가 있어야 한다? 이행의 문제가 있잖아요. 이행. 이걸 급부 이행의 문제로 써야 돼요. 급부 이행. 이행이 돼야만이 목적을 달성해요. 이행이 되면 상관이 없고 등기를 하고 끝나는 건데 무슨 일이 발생하냐? 계약 성립 당시에는 아무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이 시점에 목적물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났어요. 그렇게 되면 이 목적물 관련해서 채무자는 누구죠? 매도인이죠. 매도인이 입장에서 목적물을 이제 이전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전이 불가하잖아요. 소유권 이전 의무가. 이전 등기가, 이전 의무가 불가능해졌어요. 그게 후발적 불능이잖아요. 후발적. 못하잖아요. 이 목적물에 소유권 넘겨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소유권 넘겨준다는 얘기는 이 목적물이 존재하는 전제에서 하는 거죠. 근데 불이 나서 없어졌어요. 근데 처음에 있는 게 매매계약 당시에 성립된 당시에 있는 원시적인 불능이 아니라 성립 이후에 발생할 때 후발적 불능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불능인데 채무가 이행이 불능이라고 해요. 채무 이행 불능. 이행 불능. 이게 이행 불능이거든요. 이행이 불가능합니다. 이행 지체는 나중에 있지만 이행은 가능한데 늦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건 이행이 불능이 될 거예요. 근데 채무회 같은 경우에는 항상 물권과 달리 기책 사유로 따져요. 채무자에게 기책 사유가 있어야만이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집니다. 근데 물권이 다른 게 뭐냐면 물권의 경우에는 물권자가 자신의 권리에 방해를 받게 되면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방해자에게 기책 사유가 있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하지만 채권 채무 관계에 있어서는 채무 불이행 책임을 하려면 채무자에게 기책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매도인에게 책임 사유가 없어요. 제3자의 실수로, 과실로, 실화로 불이 난 거예요. 즉 기책 사유가 없어요. 기책 사유가 없으면 매도인은 이 채무를 면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 채무를 면해 벗어나요. 벗어나는 겁니다. 만약에 책임이 있으면 매도인의 채무가 기존에는 이 목적물의 소유권 이전 등 채무인데 바뀌는 거예요. 뭘로? 손해배상 채무로 변신하는 거예요. 동일성 유지에서. 아니 그리고 계약 해제권이 발생하고 만약에 이 목적물에 대해서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게 되면 대상 청구권 행사고 그러한 효과가 발생하는데 지금은 어떤 전제다? 매도인에게 책임이 없어요. 그러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돼요. 벗어나는 거예요. 이 목적물의 소유권이면. 그러면 매도인은 자신의 채무를 이제 벗어나요. 그럼 매도인이 생각하죠. 내 채무는 이제 이런 사유가 발생해서 내 책임 없이 발생했는데 나는 이거 못 넘겨. 대신에 야 너는 나한테 네 채무 이행, 즉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냐가 쟁점이 된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매도인은 자신의 기책 사유 없이 후발적으로 목적물을 멸신해서 이행이 불능이 됐고
그런 말미암아 자신의 채무를 벗어났어요. 그 상태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즉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쟁점이 되는 겁니다. 매매대금 반론제. 그게 이혼부담의 문제예요. 그걸 어떻게? 존속상의 개념성. 이게 이혼부담의 문제예요. 원칙은 채무자가 그 이혼부담, 그 얘기는 뭐냐면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를 못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돈 줘 청구를 하게 되면 매수인이 야, 이혼 부담 원칙에 따르면 채무자 그 이혼을 부담한다. 따라서 나는 너한테 그 채무를 돈을 줄 의무가 없어. 그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혼 부담의 문제인 겁니다. 그러한 이유는 뭐냐면 이 멸실된 벗어난 이 채무와 내금 재무는 결련성에 관계 있기 때문에 네가 채무를 벗어나면 그 결련 관계 있는 채무도 벗어나는 게 대가점 관계에 있는 쌍무관계의 특징에 부합할 때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혼 부담의 문제다. 자, 정리를 하게 되면 530조에 508조 정하고 있는 이혼, 대가의 이혼, 반대임이잖아요. 반대급부의 이혼. 자신의 채무를 벗어나는데 그 상대방의 쌍무계약서 일방 당사자의 채무가 급부불능으로 인하여 면책된 것, 채무를 벗어난 경우 급부불능은 기억할 것은 후발적입니다. 후발적으로. 이행불능이다. 잘 기억하십시오. 기책 사유 없이. 이혼 부담은 기본적으로 기책 사유, 채무자. 그런데 시험생 입장에서는 매매 계약을 전제로 하고요. 그 다음에 후발적 이행불능이 될 수 있는 경우는 뭐다?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의무예요. 매수인의 채무는 뭐죠?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돈에 관련해서는 이행불능 없어요. 이행지체만 있지. 그래서 항상 이 이혼무대는 매매계약서 그 채무자는 결국 매도인이 될 겁니다. 그 전제에서 이제 문제를 풀 겁니다. 나중에 그 타방 당사자에 대한 결국 매수인에 대한 반대급부 청구권 그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매수인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권 청구권의 존속 여부에 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이다. 그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후발적 이행 불능은 수험자 입장에서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의무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매수인의 경우에는 매매대금 지급 의무가 있는데 그 채무는 이행지체는 가능하더라도 이행불능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반적 회로 봤습니다. 다음. 자, 여기까지 잠깐 봤고 쉬었다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